검은 아스팔트 위로 장대비가 수직으로 내리꽂혔다. 서울의 밤은 수천 개의 네온사인 불빛을 빗물에 흐트러뜨리며 혼란스러운 색채의 강을 만들고 있었다. 낡은 배달 스쿠터에 몸을 실은 강민주는 헬멧 바이저 위로 흐르는 물줄기를 무심하게 바라보았다. 그의 어깨와 등은 이미 흠뻑 젖어 차가운 감각이 척추를 타고 흘렀지만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이런 날씨는 그에게 익숙함을 넘어 지겨운 일상일 뿐이었다. 한때 그는 어둠 속에서 국가의 그림자로 살았다. 코드네임 하데스, 그의 이름은 적들에게 공포 그 자체였다. 하지만 이제 그는 배달 앱의 알림 소리에 맞춰 움직이는 평범한 배달 기사일 뿐이었다. 과거의 영광도 피로 물들었던 손도 모두 이비에 씻겨 내려간 지 오래라고 그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조용한 삶, 그것이 그가 선택한 마지막 임무였다. 그때였다. 그의 귓가에 찢어지는 듯한 타이어 마찰음이 파고들었다.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린 그의 시야에 질주하던 검은색 세단, 두 대가 은색 세단을 샌드위치처럼 압박하는 장면이 들어왔다. 단순한 난폭 운전이 아니었다. 명백한 의도를 가진 조직적인 움직임이었다. 그의 온몸의 감각이 곤두섰고 빗소리와 도시의 소음이 멀어지며 오직 세대의 차량 움직임만이 선명하게 보였다. 결국 예측했던 충돌이 일어났다. 뒤따르던 세단이 은색 세단의 후미를 강하게 들이받았고 균형을 잃은 차는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며 멈춰섰다. 앞서가던 차 역시 급정거하며 퇴로를 막았다. 곧이어 양쪽 차량에서 건장한 남자들이 둔기를 든 채 쏟아져 나왔다. 그들의 움직임은 일반적인 폭력배의 그것이 아니었다. 훈련받은 자들의 간결하고 살기등등한 움직임이었다. 민준의 미간이 좁혀졌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끼어들 이유가 없었다. 그는 더 이상 하데스가 아니었다. 하지만 처참하게 부서진 은색 세단의 운전석에서 미동도 없는 사람의 실루엣을 본 순간 그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의 몸이 먼저 반응했다. 스쿠터의 핸들을 꺾은 그는 굉음과 함께 미끄러지듯 도로를 가로질러 현장으로 돌진했다. 그의 등장은 너무나 갑작스러워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스쿠터의 불빛이 어둠을 가르자 괴한 중 한 명이 욕설을 내뱉으며 그에게 다가왔다. 민주는 스쿠터에서 내리지 않은 채 다가오는 남자의 복부를 향해 스쿠터 앞바퀴를 그대로 밀어 넣었다. 남자는 컥 소리와 함께 뒤로 나자빠졌다. 그 순간 민주는 스쿠터에서 뛰어내리며 관성을 이용해 옆에 있던 다른 남자의 턱을 팔꿈치로 가격했다. 뼈가 부러지는 둔탁한 소리가 빗소리에 섞여들었다. 상황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남은 괴한들이 경악하며 그에게 달려들었다. 민주는 주변의 모든 것을 무기로 활용했다. 그는 흠뻑 젖은 아스팔트 위를 스케이트 타듯 미끄러지며 공격을 피했고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여 서로 부딪히게 만들었다. 그의 움직임에는 단 하나의 낭비도 없었다. 마치 정교하게 짜인 안무처럼 모든 동작이 다음 공격과 방어로 이어졌다. 한 남자가 휘두른 쇠파이프를 피한 그는 남자의 팔을 꺾어 파이프를 빼앗았다. 그리고는 그 파이프로 다가오던 다른 두 명의 다리를 정확하게 후려쳤다. 비명과 함께 두 남자가 쓰러졌다. 그의 싸움 방식은 잔인하지 않았지만 극도로 효율적이었다. 상대의 전투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냉혹하고 정밀한 기술의 결정체였다. 불과 1분도 채 되지 않아 훈련받은 괴한들은 모두 전투불능 상태가 되어 바닥에 쓰러져 신음했다. 모든 소란이 잦아들자 민주는 부서진 은색 세단으로 다가갔다. 차 문은 심하게 찌그러져 있었다. 그는 맨손으로 문틈을 잡고 강하게 뒤로 젖혔다. 기이한 금속음과 함께 문이 뜯겨져 나갔다.
운전석에는 한 여자가 정신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다. 이마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다행히 호흡은 안정적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 속에서도 기품과 강인함이 느껴졌다. 바로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경찰이나 구급차가 오고 있었다. 민주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었다.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서는 안 됐다. 그는 여자의 상태가 위급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후 망설임 없이 돌아섰다. 어둠 속으로 다시 사라져야 했다. 그는 자신의 낡은 스쿠터로 향하며 몸을 움직였다. 그가 몸을 돌리는 순간 주머니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것을 느끼지 못했다. 수년간 사용에 달아빠진 작은 배달 대행업체의 로고가 새겨진 열쇠고리였다. 그것은 빗물이 고인 아스팔트 바닥으로 소리 없이 떨어졌다. 민주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스쿠터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다. 엔진 소음과 함께 그는 다시 쏟아지는 비와 도시의 혼란 속으로 몸을 숨겼다.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없었던 사람처럼. 얼마 지나지 않아 한서연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 눈을 떴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고 온몸이 욱신거렸다. 그녀는 자신이 처참하게 부서진 차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창밖에는 조금 전 자신을 공격했던 남자들이 쓰러져 있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혼란스러웠다. 그녀의 기억은 강렬한 충격과 함께 암전된 상태였다. 그녀는 간신히 몸을 일으키려 애썼다. 바로 그때 그녀의 눈에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들어왔다. 차문 바로 옆 빗물 웅덩이 속에 작은 열쇠고리가 있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 그것을 집어들었다. 값싸 보이는 플라스틱 재질의 신속 배달이라는 문구가 적힌 흔한 물건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것이 방금 전의 혼란 속에서 남겨진 유일한 단서라는 것을 직감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한서연은 열쇠고리를 손에 꽉 쥔 채였다. 병원으로 이송되는 내내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의문으로 가득했다. 자신을 공격한 자들은 누구이며 그들을 막아선 사람은 또 누구인가. 그녀의 기억 속에는 비에 젖은 남자의 검은 실루엣과 번개처럼 빠르고 정확했던 그의 움직임만이 흐릿한 잔상으로 남아 있었다. 그는 압도적인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는 한마디 말도 걸지 않고 사라졌다. 다음 날 SJ그룹의 회장실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이마에 작은 밴드를 붙인 한서연은 전날 밤의 사건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보고서의 내용은 명확했다. 단순 사고가 아닌 명백한 살인 미수. 그리고 범인들은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용병들이었다. 그녀의 시선은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 현장에서 발견된 유일한 외부 증거물 항목에 머물렀다. 신속 배달 로고, 열쇠고리. 그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그녀는 짐작하고 있었다. 자신의 숙부이자 그룹의 부회장인 한상훈. 그녀가 회장 자리에 오른 이후 그는 사사건건 그녀를 위협하며 자신의 야망을 숨기지 않았다. 이제는 하다못해 이런 극단적인 방법까지 동원한 것이다. 증거가 없을 뿐 심증은 확신에 가까웠다. 김 비서.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어젯밤 현장, 주변의 모든 CCTV 영상을 확보하세요. 그리고 이 열쇠고리, 신속 배달이라는 업체를 포함해서 서울 시내의 모든 배달 대행업체를 이잡듯 뒤져서라도 어젯밤 그 시간의 사고 현장 근처에 있었던 배달 기사를 찾아내세요.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그녀는 그를 찾아야만 했다. 그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그가 가진 능력과 그 능력을 자신이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였다. 한편 서울의 한 구석진 다세대 주택 옥탑방에서 강민주는 컵라면으로 늦은 아침을 해결하고 있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간밤에 있었던 강변북로의 의문의 연쇄 추돌 사고에 대해 떠들고 있었다. SJ그룹의 한서연 회장이 표적이 된 암살 시도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앵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민주는 무표정하게 뉴스를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지는 않았지만 성가신 일에 휘말렸다는 사실에 인상을 찌푸렸다. 조용히 살고 싶다는 그의 계획에 거대한 균열이 생긴 것이다. 그는 어젯밤 자신이 너무 많은 것을 보여주었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 그 여자, 한서연은 분명 자신을 찾으려 할 것이다. 그는 자신의 흔적을 최대한 지웠다고 생각했지만 대기업 회장이 동원할 수 있는 정보력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었다. 그는 라면 국물을 마저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일단은 평소처럼 행동해야 했다. 그는 평범한 배달 기사 강민준일 뿐이었다. 그는 낡은 옷을 걸치고 밖으로 나갈 준비를 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경계심이 최고조에 달해 있었다. 그의 평온했던 일상은 어젯밤의 그 짧은 순간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거대한 폭풍의 중심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전설적인 전사는 은퇴했지만 그의 본능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한서연의 지시는 즉각적으로 실행에 옮겨졌다. SJ그룹의 정보 분석팀은 거의 무한에 가까운 자원을 동원하여 서울의 밤을 샅샅이 홀기 시작했다. 수백 명의 요원들이 사고 현장 반경 5km 내에 모든 공공 및 사설 CCTV 영상을 수집했다. 영상의 양은 테라바이트 단위에 달했지만 쏟아지는 비와 어두운 밤은 그들의 노력을 비웃는 듯 선명한 단서 하나를 쉽게 내어주지 않았다. 분석팀은 헬멧을 쓴 채 스쿠터를 타는 수많은 배달 기사들의 이미지를 분리해냈지만 화질이 낮거나 번호판이 식별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한서연은 자신의 집무실 대형 스크린에 분할된 수십 개의 화면을 응시하며 초조하게 담배를 태웠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은 흐릿한 이미지들 속에서 단 하나의 실마리라도 찾아내려는 듯 집요하게 움직였다. 시간은 그녀의 편이 아니었다. 김 비서는 조심스럽게 새로운 보고서를 들고 들어왔다. 회장님, 신속 배달을 포함한 모든 배달 대행업체의 해당 시간대 운행 기록을 대조해 보았지만 사고 현장을 정확히 경유한 것으로 기록된 기사는 없었습니다. 대부분 악천후로 인해 운행을 중단했거나 다른 경로로 우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묻어났다. 한서연은 말없이 보고서를 받아들었다. 공식적인 기록에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 그 남자는 의도적으로 자신의 흔적을 지운 것일까? 바로 그때 분석팀의 한 요원이 다급하게 외쳤다. 찾았습니다. 17번 카메라 사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중앙 스크린으로 쏠렸다. 피해 차량 중 하나의 블랙박스에 괴한들을 제압하는 남자의 모습이 짧게 포착된 것이었다. 여전히 헬멧을 쓰고 있어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움직임은 다른 영상들보다 훨씬 선명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가 스쿠터에 다시 올라타 사라지는 순간 측면에 낡은 스티커 하나가 빛에 반사되었다. 한서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확대해. 그녀의 명령에 따라 화면이 확대되었다. 달아서 거의 해독이 불가능했지만 디지털 복원 기술을 통해 희미한 글씨가 드러났다. 그것은 특정 배달 대행업체의 로고가 아니라 한 동네의 작은 오토바이 수리점 이름이었다. 수사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즉시 지시를 내렸다. 이 수리점을 중심으로 다시 모든 것을 재구성해 출입 기록, 고객 명단, 무엇이든 좋아, 그를 찾아. 같은 시각, 강민주는 평소와 다름없이 배달콜을 처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신경은 예리하게 날이 선 채 주변의 모든 것을 감지하고 있었다. 어제부터 느껴지는 미묘한 위화감. 골목길 코너를 돌 때마다
시야에 스치듯 나타났다. 사라지는 동일한 차종의 검은색 세단. 음식을 배달하고 나올 때 건너편 카페 창가에서 신문을 보는 척하며 자신을 훑는 낯선 남자.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 자신을 미행하고 있었다. 그는 일부러 평소와 다른 복잡한 골목길로 스쿠터를 몰았다. 그러자 뒤따르던 기척들이 당황하며 흩어지는 것이 느껴졌다. 역시나 초보들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도 아니었다. 대기업에서 고용한 흥신소나 보안팀 인력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 여자 한서연이 예상보다 훨씬 빨리 그리고 집요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잠시 배달 앱을 끄고 낡은 시장의 한 국밥집으로 들어갔다. 따뜻한 국밥을 한 숟갈 뜨는 순간에도 그의 눈은 창밖의 풍경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추적을 따돌릴 수백 가지 방법을 알고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어차피 그들이 자신을 찾도록 내버려 두는 편이 나았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직접 확인해야 했다. 계속 도망만 다닌다면 그들은 더 성가신 방법을 동원할 것이 분명했다. 그는 묵묵히 식사를 마쳤다. 폭풍이 오기 전의 고요함. 그는 이 긴장감을 오히려 즐기고 있었다. 마침내 한서연의 팀은 목표를 특정했다. 성우 오토바이 수리점의 단골 고객 목록과 주변 탐문을 통해 강민준이라는 남자의 신원을 확보한 것이다. 하지만 그의 신상 정보는 너무나도 깨끗하고 평범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웠다. 고아원 출신, 군 복무 기록은 평범한 육군 병장 만기 제대, 전과 없음, 가족 없음. 배달 일을 하기 전에는 공사 현장 임부, 식당, 주방 보조 등 여러 굳은 일을 전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비서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보고했다. 회장님, 이 기록만 봐서는 도저히 그 정도의 싸움 실력을 가진 인물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그가 완벽하게 신분을 위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서연은 민준의 흑백 증명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사진 속 그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는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는 쉽게 길들여지지 않을 듯한 야생의 무언가가 숨어 있는 듯했다. 아니, 이 사람이 맞아. 한서연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직접 만나봐야겠어. 아무도 대동하지 않을 거야. 김 비서만 준비해. 그녀는 정면으로 부딪히기로 결심했다.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녀는 그를 자신의 패로 만들어야만 했다. 그녀의 생존과 복수를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이라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날 저녁 해가 저물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할 무렵 한서연을 태운 검은색 세단이 민준이 사는 낡은 다세대 주택 골목 어귀에 멈춰 섰다. 그녀는 값비싼 트렌치코트 차림으로 차에서 내렸다. 쓰레기 더미와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비좁은 골목은 그녀가 살아온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다. 그녀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가파르고 좁은 옥탑방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민주는 허름한 옥탑방 창가에 서서 그녀가 오는 것을 보고 있었다.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다. 그는 막 샤워를 마친 듯 편안한 트레이닝복 차림이었다. 잠시 후 낡은 철문의 노크 소리가 울렸다. 그는 천천히 걸어가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대한민국 재계의 여왕 한서연이 서 있었다. 그녀는 민준의 허름한 행색과 비좁은 방을 한번 훑어보았지만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강민준 씨, 맞으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사람을 압도하는 힘이 실려 있었다. 민준은 대답 대신 고개를 까딱하며 그녀가 안으로 들어오라는 듯 비켜섰다. 서연은 망설임 없이 방 안으로 들어섰다. 방 안에는 낡은 침대와 작은 책상, 그리고 옷 몇 벌이 걸린 행거가 전부였다. 가난하지만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었다. 그녀는 본론으로 들어갔다. 어젯밤 제 목숨을 구해준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하러 온 게 아닙니다. 그녀는 작은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다. 이건 강민준 씨에 대한 저희 쪽의 조사 자료입니다. 물론 대부분이 거짓이라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평범한 배달 기사가 그런 움직임을 보일 수는 없으니까요. 그녀의 시선이 민준의 눈을 똑바로 향했다. 그의 눈은 깊이를 알 수 없는 고요한 호수 같았다. 민준은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그의 반응 없는 태도의 서연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내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세상 어떤 사람이라도 놀라게 할 만한 것이었다. 나와 결혼해요. 정적, 방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는 듯했다. 민준의 무표정했던 얼굴에 처음으로 미세한 균열이 생겼다. 그의 눈썹이 살짝 위로 올라갔다. 서연은 그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말을 이었다. 물론 진짜 결혼이 아닙니다. 계약 결혼이죠. 당신은 법적으로 내 남편이 되어 24시간 내 곁에서 나를 지키는 겁니다. 회장 남편이라는 직함은 당신이 내 그림자처럼 붙어 다녀도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완벽한 위장막이 될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감정도 섞여 있지 않았다. 이것은 제안이 아니라 거래 조건 제시였다. 그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다. 계약서였다. 계약 기간은 내가 SJ그룹에 대한 완전한 지배권을 확보할 때까지. 계약금으로 100억, 그리고 계약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추가로 400억을 지급하겠습니다. 당신이 평생 벌어도 만져볼 수 없는 돈일 겁니다. 그녀는 돈으로 그를 완벽하게 살 수 있다고 믿는 듯했다. 하지만 민주는 계약서나 돈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기계처럼 조금 잠겨 있었다. 왜 하필 나지? 그는 그 이유가 궁금했다. 단순히 싸움을 잘하기 때문만은 아닐 터였다. 한서연은 그의 질문에 기다렸다는 듯 대답했다. 당신은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니까. 그녀는 말을 이었다. 어젯밤 당신은 그들을 충분히 죽일 수 있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그저 무력화시켰을 뿐이죠. 나는 단순한 살인 기계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상황을 통제하고 불필요한 피를 보지 않으면서 나를 지킬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돈으로도 구하기 힘듭니다. 당신은 그런 능력을 가졌고 나는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녀는 그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민주는 잠시 눈을 감았다. 조용한 삶. 그의 유일한 목표가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거절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입이 열리기 전 서연이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나를 위협하는 건 내 숙부 한상훈 부회장입니다. 그는 러시아 마피아와 연계된 용병들을 고용하고 있어요. 그들의 리더는 세르게이라는 자입니다. 세르게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순간 민준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갑게 변했다. 그것은 그가 과거에 지워버렸다고 생각했던 악연의 이름이었다. 세르게이라는 이름이 강민준의 귓가에 밝히는 순간 그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과거의 망령이 깨어났다. 눈 덮인 시베리아의 벌판, 배신과 총성, 그리고 차가운 눈 위에 쓰러져 가던 동료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세르게이는 단순한 악연이 아니었다. 그가 그림자 세계를 떠나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이자 언젠가는 반드시 매듭지어야 할 끈이었다. 한서연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의 가장 깊은 상처를 건드린 것이다. 민주는 길고 조용한 숨을 내쉬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평범한 배달 기사의 것이 아니었다. 어둠 속에서 상대를 심판하던 포식자의 눈빛, 바로 하데스의 눈빛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이 거래를 거절할 수 없었다. 아니, 거절해서는 안 됐다. 이것은
이제 한서연을 지키는 임무를 넘어 자신의 과거를 청산할 기회이기도 했다. 조소.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계약하지.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 그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한서연은 마른 침을 삼키며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당신을 지키는 일과 관련된 모든 작전의 지휘권과 결정권은 전적으로 나에게 있어. 당신은 내 지시에 따라야 하오. 당신의 비서든 경호팀이든 모두 내 통제하에 움직여야 할 거요. 그것은 고용인의 자세가 아닌 지휘관의 명령이었다. 한서연은 잠시 그의 눈을 응시하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렇게 하죠. 다음 날 강민주는 작은 배낭 하나만을 맨 채 한서연의 펜트하우스에 입성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거의 축구장만 한 크기의 거실은 차가운 대리석과 유리, 그리고 최소한의 가구로 이루어져 있었다. 모든 것이 극도로 세련되고 값비쌌지만 사람 사는 온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공간이었다. 마치 거대한 유리 상자 안에 갇힌 듯한 느낌이었다. 그를 맞이한 김비서와 가사도우미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들의 눈에는 낡은 트레이닝복 차림에 이 남자가 하루아침에 자신들의 새로운 사모님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다. 하지만 민주는 그들의 시선에 조금도 개의치 않았다. 그는 짐을 내려놓자마자 집안의 구조와 보안 시스템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는 한서연에게 집의 모든 설계도와 보안 시스템 접근 코드를 요구했다. 그의 전문가적인 태도에 한서연은 군말 없이 모든 정보를 제공했다. 민주는 몇 시간 동안 펜트하우스의 모든 구역을 샅샅이 훑었다.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 전파 방해 가능성, 비상 탈출로의 취약점 등 기존의 최고급 보안 시스템이 가진 허점들을 정확하게 지적해냈다. 그의 분석은 SJ그룹의 보안 전문가들보다 훨씬 날카롭고 정확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거대한 식탁의 양끝에 마주 앉아 어색한 첫 식사를 했다. 수십 가지 요리가 차려졌지만 그들 사이에는 식기가 부딪히는 소리 외에 아무런 대화도 오가지 않았다. 한서연은 이런 침묵이 불편했지만 민주는 마치 세상에 혼자 있는 사람처럼 묵묵히 자신의 접시를 비울 뿐이었다. 그는 음식의 맛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연료를 보충하는 기계처럼 보였다. 식사가 끝난 후 민주는 그녀에게 앞으로의 생활 수칙을 전달했다. 앞으로 모든 공식 일정은 최소 사흘 전에 나에게 보고해야 하오. 허가 없이는 개인적인 외출도 금지요.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음식과 선물은 내가 먼저 확인할 거요. 그의 말은 딱딱하고 사무적이었다. 한서연은 기가 막혔지만 자신이 그의 조건에 동의했다는 사실을 상기하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회장이었지만 이 집 안에서는 그의 통제를 받는 감시 대상일 뿐이었다. 며칠 뒤 중요한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한상훈 부회장이 최근 SJ 바이오의 신약 개발 실패 건을 빌미로 그녀의 경영 능력에 대한 책임을 묻고 긴급 의결을 통해 그녀를 회장직에서 끌어내리려는 속셈이었다. 회의를 앞두고 한서연은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다. 그녀는 민준에게 회의 자료를 건네며 상황을 설명했다. 숙부는 분명 조작된 자료와 거짓 증인들을 내세울 거예요. 여론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서 이사들을 선동하겠죠. 민주는 그녀가 건넨 수백 페이지짜리 보고서를 단 1시간 만에 모두 읽어내렸다. 그는 복잡한 재무제표와 기술적인 데이터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했다. 이사회 당일 당신의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담은 USB는 내가 따로 준비하겠소. 그리고 절대 다른 사람이 건네는 물이나 음료는 마시지 마시오. 그의 지시는 간결했지만 그 안에는 이미 모든 상황을 꿰뚫어 보고 있는 듯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이사회 당일 아침
민주는 옷방에 걸린 수십 벌의 명품 정장들 중에서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짙은 회색 정장을 골라 입었다. 값비싼 옷이 그의 몸에 걸쳐지자 낡은 옥탑방의 배달 기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날카롭게 벼려진 비밀 요원의 모습이 드러났다. 그는 정장의 안주머니에 작은 장비 몇 개를 챙긴 후 말없이 한서연의 뒤를 따랐다. SJ그룹 본사 최고층에 위치한 이사회 회의장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한상훈 부회장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이사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회의장에 들어서는 한서연과 그 옆에 선 민준을 향해 있었다. 그는 민준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노골적인 경멸감을 드러냈다. 오, 서연이 아니냐. 옆에 있는 친구는 이번에 새로 들인 비서인가. 취향이 독특하구나. 그의 비아냥거림에 몇몇 이사들이 옅은 웃음을 터뜨렸다. 한서연이 차갑게 쏘아붙이려던 순간 민준이 그녀의 팔을 가볍게 잡으며 제지했다. 그는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한상훈을 향해 고개를 숙여 보일 뿐이었다. 그의 이런 무대응은 오히려 한상훈을 머쓱하게 만들었다. 회의가 시작되고 예상대로 한상훈은 SJ 바이오의 실패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며 한서연을 무능한 경영자로 몰아갔다. 그는 조작된 통계 자료와 그래프를 제시하며 이사들을 현혹했다. 민주는 한서연의 바로 뒤편에 그림자처럼 서서 회의 내용에는 전혀 관심 없다는 듯 회의장 전체를 천천히 훑어보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이사들의 넥타이 핀, 테이블 위의 만년필, 천장의 화재 감지기까지 모든 사소한 것들을 하나하나 뜯어보고 있었다. 그러다 그의 시선이 한상훈의 비서가 사용하는 노트북의 USB 포트에 꽂힌 작은 동글에 잠시 머물렀다. 너무나 평범해서 누구도 신경 쓰지 않을 무선 마우스 수신기였다. 하지만 민준의 눈에는 그것이 발신하는 미세한 와이파이 신호가 보였다. 한상훈의 공격이 절정에 달했을 때 그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이 모든 사태에 책임을 물을 결정적인 증거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의 비서가 노트북을 회의장 중앙의 대형 스크린과 연결하려던 순간이었다.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치 물을 마시려는 듯 테이블로 다가갔다. 그는 물컵을 드는 척하며 손에 숨겨둔 작은 장치를 테이블 밑에 잠시 갖다 댔다. 주파수 교란 장치였다. 비서의 노트북 화면에 갑자기 오류 메시지가 떠올랐다. 죄송합니다, 부회장님. 갑자기 파일이 열리지 않습니다. 비서는 당황하며 노트북을 재부팅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결정적인 순간에 증거 제시가 막히자 회의장의 분위기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한상훈은 분노에 찬 얼굴로 비서를 힐책했지만 이미 기세는 꺾인 후였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한서연이 반격에 나섰다. 그녀는 민준이 준비해준 USB를 연결하고 한상훈의 주장이 왜곡되었는지를 논리적으로 반박하기 시작했다. 결국 이사회는 한서연의 승리로 끝났다. 한상훈의 계획은 원인 모를 기술적 결함으로 인해 처참하게 실패했다. 그는 분을 사귀지 못한 채 회의장을 떠났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한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는 민준의 옆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가 무언가 했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정확히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는 알 수 없었다. 오늘 대체 뭘 한 거죠?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주는 그녀에게 시선을 돌리지 않은 채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한상훈 부회장의 비서가 사용하던 무선 마우스 수신기는 사실 회의장 내부의 모든 무선 신호를 외부로 유출시키는 해킹 장치였어. 당신의 발표 자료를 실시간으로 빼돌리고 필요하다면 당신의 노트북을 원격으로 조종할 수도 있었겠지. 나는 그냥 그 신호를 잠시 방해했을 뿐이요. 그의 설명은 너무나 담담해서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다. 한서연은 그 순간 깨달았다. 자신이 얻은 것은 단순한 경호원이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법을 아는 무서운 전략가였다. 이사회에서의 예상치 못한 패배는 한상훈을 궁지로 몰아넣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계획이 어째서 실패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단순한 기술적 결함이라고 치부하기에는 타이밍이 너무나 절묘했다. 그의 의심은 자연스럽게 한서연의 옆을 지키던 정체불명의 남자 강민준에게로 향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값비싼 양주를 단숨에 들이켜며 분노를 사겼다. 끓어오르는 분노는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그를 더욱 위험하고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았다. 그는 보안 회선을 통해 즉시 세르게이에게 연락을 취했다. 모스크바의 한 고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전화를 받은 세르게이의 목소리는 여유가 넘쳤다. 한 부회장님, 이렇게 빨리 다시 연락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혹시 좋은 소식이라도 있습니까? 그의 비꼬는 듯한 말투에 한상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실패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야. 이제 계획을 변경한다. 더 이상 소극적으로 놀아서는 안 되겠어. 호, 드디어 결심이 서셨나 보군요. 세르게이는 흥미롭다는 듯 웃었다. 한상우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다음 주에 인천항을 통해 물건이 들어온다. 그 물건을 안전하게 빼내는 것과 동시에 한서연을 처리해. 이번에는 사고로 위장할 필요 없어. 그냥 없애버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일말의 망설임도 남아있지 않았다. 전화기 너머의 세르게이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역시 부회장님은 화끈해서 마음에 듭니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처리하죠. 같은 시각 펜트하우스에서 강민주는 한서연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계속 방어만 해서는 이길 수 없소. 한상우는 더 대담하고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할 거요. 그가 먼저 움직이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의 목에 칼을 들이대야 합니다. 그의 제안은 공격적인 선제 타격이었다. 수세에 몰려있던 한서연에게는 위험하지만 동시에 유일한 활로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민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이미 명확한 계획과 승리에 대한 확신이 서려 있었다. 어떻게 하실 생각이죠? 그녀의 질문에 민준은 대답했다. 한상훈의 약점을 잡아야 하오. 불법적인 거래 내역, 비자금 조성 증거, 무엇이든 좋아.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을 만큼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오. 한서연은 잠시 고민하다가 이내 결심한 듯 자신의 노트북을 열었다. SJ그룹의 내부 감사팀도 접근하지 못하는 서버가 있어요. 선대 회장님, 즉 제 아버지가 만들어두신 비상 접근 루트죠. 제가 그 접근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이제 그를 단순한 경호원이 아닌 운명을 함께할 파트너로 완전히 인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룹 내부 정보만으로는 부족했다. 한상훈과 세르게이의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서는 어둠의 세계에 손을 뻗어야만 했다. 민주는 다음 날 오후 평범한 등산객처럼 차려입고 북한산의 한적한 등산로를 올랐다. 약속 장소는 인적이 드문 작은 약수터였다. 그가 도착했을 때 한 남자가 이미 바위에 앉아 물을 마시고 있었다. 남자는 뿔테 안경에 체크무늬 셔츠를 입은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인상이었지만 그의 손가락은 쉴 새 없이 소형 정보 단말기를 두드리고 있었다. 오랜만이군. 하데스, 아직도 살아있었나? 남자가 민준을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기계음처럼 건조했다. 그는 정보 세계의 전설적인 해커, 코드네임 유령이었다. 과거 민준에게 목숨을 빚진 후 그의 가장 믿음직한 정보원이 된 인물이었다. 민준은 그의 옆에 앉으며 본론을 꺼냈다. 세르게이라는 이름을 아나. 러시아 용병 브로커다. 유령의 손가락이 순간 멈칫했다. 물론 알지.
그림자 여단의 수장, 잔인하고 뒤끝잇기로 유명한 놈이야. 어지간한 분쟁 지역에서는 이름만 대도 다들 벌벌 떨지. 그런 위험한 놈은 왜 찾는 거야? 당신답지 않게. 그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듯했다. 민주는 짧게 대답했다. 그놈이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다. SJ그룹의 한상훈 부회장과 연계된 정황이 있어. 둘 사이의 거래 내역이나 통신 기록을 찾아줘. 대가는 원하는 만큼 주겠다. 유령은 쓴웃음을 지었다. 대가는 필요 없어. 당신에게는 빚이 있으니까. 하지만 조심해. 그놈들 보통이 아니야. 한상훈이 밀수하는 물건이 단순한 사치품이 아닐 수도 있어. 그는 다시 단말기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시간이 좀 걸릴 거야. 흔적을 거의 남기지 않는 놈들이라. 찾아내면 자네가 알려준 그 번호로 연락하지. 유령은 그렇게 말하고는 왔을 때처럼 소리 없이 사라졌다. 그날 이후 펜트하우스의 서재는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전쟁 상황실이 되었다. 한서연은 자신의 경영 지식과 내부 정보를 총동원하여 SJ그룹 계열사들의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했다. 특히 SJ해운의 물류 기록에는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서류상으로는 평범한 공산품을 실은 컨테이너가 실제로는 다른 경로를 통해 움직이거나 장부상의 무게와 실제 계측된 무게가 다른 경우가 빈번하게 발견되었다. 민주는 그녀가 찾아낸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제 현장을 확인했다. 그는 낮에는 배달 기사로 위장하여 인천항 주변을 탐문하고 밤에는 유령처럼 부두의 그림자 속으로 스며들어 의심스러운 컨테이너들의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정보의 조각들이 맞춰지며 한상훈의 거대한 범죄 네트워크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다. 함께 밤을 새우는 날이 많아지면서 두 사람 사이의 차가운 벽도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다. 어느 날 새벽 복잡한 회계 장부를 들여다보던 한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책상에 엎드려 잠이 들었다. 서류를 검토하던 민주는 그녀의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자신의 외투를 벗어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잠시 후 잠에서 깬 서연은 어깨의 온기를 느끼고는 말없이 자신을 바라보는 민준과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어색하게 고개를 돌렸지만 뺨은 이미 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 순간 그들은 계약 관계를 넘어선 미묘한 감정의 교류를 느꼈다. 며칠 뒤 마침내 유령에게서 연락이 왔다. 암호화된 메시지 하나가 전부였다. 민준이 메시지를 해독하자 화면에 하나의 좌표와 날짜 그리고 짧은 문장이 떠올랐다. 인천항 제3부두 다음 주 화요일 23시 품목 고출력 EMP 발생 장치. 그리고 그 메시지에는 한상훈의 해외 페이퍼 컴퍼니 계좌에서 세르게이의 위장 계좌로 거액이 송금된 내역이 첨부되어 있었다. 결정적인 증거였다. 한상훈은 단순한 비자금 조성을 넘어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군사물자를 밀수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정도의 증거라면 그를 완벽하게 사회에서 매장시킬 수 있었다. 한서연은 증거를 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소중한 회사를 더럽힌 숙부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다. 그녀의 눈에는 복수심과 함께 두려움이 어렸다. 상대는 너무나 위험한 자들이었다. 그녀의 불안함을 읽은 듯 민준이 조용히 말했다. 두려워할 것 없소. 이제 판은 우리가 짜는 거요.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자신감이 있었다. 그는 컴퓨터 화면에 인천항 제3부두의 위성사진과 설계도를 띄웠다. 그의 눈이 번뜩였다. 수많은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지휘관의 눈빛이었다. 그는 사진 위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입을 열었다. 이제 사냥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강민준의 선전포고와 함께 펜트하우스의 서재는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그의 눈은 더 이상 한서연의 안전만을 생각하는
경호원의 눈이 아니었다. 적의 심장부를 꿰뚫고 전세를 뒤집으려는 지휘관의 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는 인천항의 방대한 위성 사진과 부두의 상세 설계도를 대형 스크린에 띄워놓고 마치 체스판 위의 말을 움직이듯 작전 계획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단순히 밀수 현장을 덮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오. 민준이 입을 열었다. 한상우는 꼬리 자르기의 명수요. 모든 것을 아랫사람의 책임으로 돌리고 빠져나가겠지.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가 직접 용병들을 이끌고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 즉 그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판을 만드는 것이요. 그의 전략은 덫을 놓고 먹이가 걸리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자의 굴에 직접 불을 지펴 밖으로 끌어내는 것이었다. 한서연은 그의 대담한 계획에 숨을 죽였다. 어떻게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죠? 그녀의 질문에 민주는 스크린의 한 지점을 가리켰다. EMP 장치가 숨겨져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제3부두의 7번 창고였다. 이곳 바로 옆 8번 창고를 무대로 사용할 거요. 우리는 한상훈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미끼를 그곳에 던져야 하오. 그는 한서연을 바라보았다. 미끼는 당신이 직접 던져야 합니다. 그의 말에 한서연은 즉시 의도를 파악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결심한 듯 말했다. 방법이 있어요. 최근 SJ 바이오 사태 때문에 그룹의 자금 유동성에 문제가 있다는 루머가 돌고 있어요. 이 루머를 역이용하는 거예요. 그녀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내가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SJ 일렉트로닉스를 경쟁사인 태성그룹에 비밀리에 매각하려 한다는 정보를 흘리는 겁니다. 숙부에게 SJ 일렉트로닉스는 자신의 것이나 다름없는 회사니까요. 민주는 그녀의 계획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SJ 일렉트로닉스는 한상훈이 오랫동안 공들여 키워온 회사이자 그의 야망의 발판이었다. 그것을 경쟁사인 태성에 넘긴다는 것은 그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행위였다. 좋은 미끼요. 그는 이성을 잃고 달려들겠지. 매각을 막고 동시에 옆 창고의 밀수품까지 안전하게 회수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거요. 세르게이의 용병들을 포함해서 작전 계획이 수립되자 그들은 즉시 실행에 옮겼다. 정보 유출의 임무는 한서연의 충신인 김 비서에게 맡겨졌다. 며칠 뒤 김 비서는 그룹의 고위 임원들이 자주 찾는 한 고급 바에서 일부러 목소리를 높여 통화했다. 회장님, 정말 태성그룹과 접촉하실 겁니까? 이건 너무 위험한 도박입니다. 그의 연기는 너무나도 절박하고 사실적이어서 주변에서 그를 엿듣고 있던 한상훈의 스파이는 의심의 여지 없이 그 정보를 그대로 믿어버렸다. 미끼가 뿌려지는 동안 강민주는 전장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는 며칠에 걸쳐 배달 기사로 위장하고 인천항의 7번과 8번 창고 주변을 샅샅이 조사했다. 그는 단순한 지형 정찰을 넘어 창고의 모든 것을 자신의 무기로 만들기 시작했다. 그는 낡은 조명 시스템의 배선을 몰래 조작하여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게 만들었고, 녹슨 드럼통과 컨테이너들의 위치를 재배치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엄폐물과 함정으로 활용했다. 그는 군대를 동원하지 않았다. 오직 자기 자신과 자신이 만들어 놓은 전장만을 믿었다. 그의 움직임은 조용하고 은밀했다. 아무도 거대한 항구의 그림자 속에서 은퇴한 전설의 전사가 자신의 복귀 무대를 직접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창고의 모든 통로와 환풍구, 심지어는 낡은 배수관의 위치까지 머릿속에 완벽하게 그려 넣었다. 그에게 8번 창고는 이제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거대한 거미줄의 중심이었다. 작전 실행 전날 밤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한서연은 거실 통유리창 앞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말없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아무리 강인한 척해도 목숨을 건 싸움을 앞둔 두려움까지 숨길 수는 없었다. 그때 민준이 조용히 그녀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는 그녀의 손에 작은 무전기 하나를 쥐어주었다. 이건 비상 연락용이요. 내가 신호를 주기 전까지는 절대 펜트하우스를 벗어나면 안 돼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묵직한 신뢰감이 담겨 있었다. 한서연은 무전기를 꽉 쥐었다. 알아요. 그녀는 고개를 들어 민준의 눈을 바라보았다. 믿어요. 당신을.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어떤 약속보다도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 순간 그들의 관계는 계약이라는 껍데기를 완전히 벗어던지고 서로의 목숨을 맡긴 진정한 파트너가 되었다. 자정이 넘은 시각, 민주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펜트하우스를 나섰다. 그는 검은색 작전복 차림이었지만 무기는 허리에 찬 단검 한 자루가 전부였다. 그에게는 전장 그 자체가 무기였다. 그는 스쿠터가 아닌 길들여지지 않은 검은 표범 같은 스포츠 바이크에 올라탔다. 굉음과 함께 바이크는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듯 사라졌다. 인천항은 차가운 바닷바람과 짙은 안개에 휩싸여 있었다. 민주는 유령처럼 항구의 보안 시스템을 뚫고 8번 창고의 가장 높은 철골 구조물 위로 잠입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숨을 죽이고 자신의 거미줄의 먹이가 걸려들기만을 기다렸다. 그의 감각은 최고조로 예민해져 안개 속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파도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기적 소리까지 모두 분리해서 듣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약속된 시간이 되자 항구의 정적을 깨는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여러 대의 검은색 밴이 8번 창고를 향해 질주해 오고 있었다. 민준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미끼를 문 것이다. 밴들이 멈춰서고 차문이 열리며 검은 전투복 차림의 용병들이 일사불란하게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중무장한 채 신속하게 창고를 포위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대의 세단에서 두 남자가 내렸다. 한 명은 분노와 탐욕으로 얼굴이 일그러진 한상훈이었고 다른 한 명은 민준이 결코 잊을 수 없는 얼굴, 바로 세르게이였다. 그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다. 수년 만에 다시 마주한 숙적. 민준의 심장이 차갑게 뛰기 시작했다. 한상훈은 부하들에게 손짓하며 외쳤다. 당장 들어가서 한서연 그 계집애를 끌어내. 그리고 태성 그룹 놈들도 모조리 처리해버려. 그의 명령에 따라 용병들이 육중한 창고 문을 열고 안으로 쏟아져 들어갔다. 하지만 그들을 맞이한 것은 텅 빈 공간과 적막뿐이었다. 창고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함정이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 그들의 등 뒤에서 거대한 쇠문이 굉음과 함께 내려오며 닫혔다. 완벽한 어둠. 당황한 용병들이 손전등을 켜는 순간 창고 중앙에 단 하나의 스포트라이트가 켜지며 겁에 질린 한상훈의 얼굴을 비췄다. 그때 창고 전체에 스피커를 통해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마치 지옥의 심연에서 들려오는 듯한 목소리였다. 오랜만이군 한상훈 부회장. 그리고 세르게이. 강민준의 목소리가 어둠과 금속으로 가득 찬 창고 안에 울려 퍼지자 순간 모든 움직임이 멈췄다. 용병들은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당황하며 목소리가 들려온 허공을 향해 총구를 겨눴다.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세르게이였다. 그의 뇌리에 박혀있던 잊으려야 잊을 수 없었던 그 목소리.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이 목소리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는 분명히 죽었어.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창고 가장 높은 곳의 철골 구조물에서 검은 그림자 하나가 소리 없이 뛰어내렸다. 그는 고양이처럼 가볍게 착지하며 스포트라이트의 바로 앞에 섰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그의 모습은 더 이상 평범한 배달 기사가 아니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흐르는 날카로운 살기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냉정한 눈빛. 그는 지옥의 문을 지키는 파수꾼 하데스 그 자체였다. 민주는 세르게이를 향해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죽지 않았다, 세르게이. 내 놈을 동료들이 기다리는 지옥으로 직접 보내기 전까지는 그 말이 신호탄이었다. 세르게이가 경악하며 소리쳤다. 쏴, 당장 저놈을 죽여. 용병들이 반사적으로 방아쇠를 당겼다. 수십 발의 총알이 불꽃을 뿜으며 민준이 있던 자리를 향해 날아갔지만 그는 이미 연기처럼 사라진 후였다. 순간 창고의 모든 조명이 일제히 꺼지며 완벽한 암흑이 찾아왔다. 용병들은 혼란에 빠져 소리치며 주변을 향해 마구잡이로 총을 쏘아댔다. 바로 그때 민준이 미리 조작해둔 비상등 몇 개가 섬광처럼 터지며 그들의 시야를 멀게 했다. 눈이 멀어 허우적거리는 용병들의 등 뒤로 민준이 그림자처럼 다가갔다. 그는 첫 번째 용병의 목을 팔로 감아 기절시킨 뒤 그의 몸을 방패 삼아 다른 용병의 총구를 막았다. 총성과 비명이 뒤섞인 혼돈 속에서 민준은 마치 물 만난 물고기처럼 움직였다. 그는 자신이 미리 배치해둔 드럼통과 컨테이너 사이를 자유자재로 오가며 적들을 교란했다. 한 무리의 용병들이 그를 향해 다가오자 그는 천장에 매달아 두었던 거대한 화물용 그물을 떨어뜨려 그들을 한꺼번에 덮쳐버렸다. 그물에 갇혀 허우적거리는 그들은 더 이상 전력이 될 수 없었다. 민준의 싸움 방식은 학살이 아닌 체계적인 무력화였다. 그는 적의 관절이나 급소를 정확하게 타격하여 최소한의 동작으로 전투 불능 상태로 만들었다.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는 수천 번의 실전 경험에서 나온 정수였다. 그는 적의 공격을 피하는 동시에 다음 공격을 준비했고 한 명을 쓰러뜨리는 동작은 다른 적을 제압하기 위한 준비 자세로 이어졌다. 마치 죽음의 무도를 추는 듯한 그의 모습에 산전수전 다 겪은 용병들조차 공포에 질리기 시작했다. 흩어져서 포위해. 저놈은 유령이 아니야. 인간이라고. 세르게이가 악을 쓰며 명령했지만 이미 전세는 완전히 기운 후였다. 민주는 자신의 전장으로 그들을 끌어들여 각계격파하고 있었다. 그는 좁은 컨테이너 통로로 용병들을 유인한 뒤 반대편에서 굴러오도록 설치해둔 거대한 강철 파이프들을 풀어버렸다. 굉음과 함께 굴러오는 파이프들을 피하지 못한 용병들은 그대로 나가떨어졌다. 이제 남은 것은 세르게이와 그의 최측근 몇 명뿐이었다. 민주는 마침내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그들 앞에 섰다. 세르게이는 공포를 감추기 위해 억지 웃음을 지으며 전투용 나이프를 꺼내들었다. 결국 이렇게 다시 만나는군, 하데스. 그때 내 놈의 숨통을 확실히 끊어놨어야 했는데. 그의 말에 민주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오직 그의 눈만이 불타오르는 분노를 드러내고 있었다. 두 사람의 싸움은 이전과는 차원이 달랐다. 서로의 움직임과 호흡을 읽는 전문가들의 영역이었다. 금속이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창고 안에 울려 퍼졌다. 세르게이는 짐승 같은 힘과 속도로 민준을 몰아붙였지만 민준은 강물처럼 그의 공격을 흘려보내며 빈틈을 노렸다. 과거의 원한이 실린 그들의 칼날은 허공을 가르며 서로의 목숨을 노렸다. 격렬한 공방 끝에 마침내 승부가 갈렸다. 민주는 세르게이가 휘두르는 나이프를 자신의 팔뚝으로 막아내는 동시에 그의 손목을 꺾어 무기를 빼앗았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빼앗은 나이프로 세르게이의 어깨와 허벅지를 깊숙이 찔렀다. 비명과 함께 세르게이가 무릎을 꿇었다. 민주는 쓰러진 그의 귓가에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건 먼저 간 내 동료들의 몫이다. 너는 살아서 그들의 고통을 평생 느끼게 될 거다. 모든 용병들이 제압되자 창고 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민주는 피 흘리는 세르게이를 뒤로하고
구석에서 벌벌 떨고 있는 한상훈에게로 천천히 걸어갔다.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싸움을 목격한 한상훈은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뒷걸음질치며 애원했다. 살려주게. 돈은 얼마든지 주겠네. 네. 내가 가진 모든 걸 줄 수 있어. 하지만 민주는 그의 말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데이터 칩 하나를 꺼내 한상훈의 발밑에 던졌다. 거기엔 당신의 모든 범죄 기록이 담겨 있소. 불법 무기 밀수, 살인 교사, 횡령, 배임, 당신이 저지른 모든 쓰레기 같은 짓들이 말이지. 한상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바로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창고의 거대한 쇠문이 굉음을 내며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다. 문 밖에서 쏟아져 들어온 것은 경찰이 아니었다. 수십,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와 이 모든 상황을 생중계하는 방송국의 환한 조명이었다. 한서연이 민준의 신호를 받고 움직인 것이었다. 그녀는 검찰과 언론의 주요 인사들에게 익명으로 결정적인 제보를 했고 그들은 한상훈이라는 거물을 낚을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한상훈의 몰락은 이제 대한민국 전체에 생중계되고 있었다. 민주는 아수라장이 된 현장을 뒤로하고 조용히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기자들의 질문과 카메라 플래시 세례도 쓰러진 용병들의 신음소리도 그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오직 멀리서 다가오는 경찰차의 경광등 불빛만이 보였다. 그의 길고 길었던 복수는 끝났다. 전설의 전사는 자신의 마지막 임무를 완수하고 이제 다시 평범한 그림자 속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인천항의 총성은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SJ그룹 한상훈 부회장의 불법 무기 밀수 및 살인교사 혐의 현장 체포 소식은 모든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그룹의 주가는 폭락했지만 그것은 잠시였다. 한서연 회장은 즉각적인 비상경영 체제를 선포하고 한상훈의 잔존 세력을 무섭도록 신속하고 정확하게 숙청해 나갔다. 그녀의 위기관리 능력과 단호한 리더십은 오히려 시장에 강한 신뢰를 주었고 주가는 곧 폭등세로 돌아섰다. 세상은 그녀를 위기 속에서 그룹을 구해낸 강철의 여왕이라 칭송했다.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지배권을 손에 쥐었고 더 이상 그녀의 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마침내 그녀가 원하던 모든 것을 이룬 것이다. 하지만 정작 그녀의 마음 한구석은 텅 빈 것처럼 허전했다. 승리의 기쁨도 잠시 그녀는 거대한 펜트하우스에 홀로 남겨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 그날 이후 강민주는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조용했다. 그는 한서연의 눈앞에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불가피하게 마주칠 때면 가벼운 목례만 하고 스쳐 지나갔다. 그의 임무는 끝났고 그는 다시 과거의 그림자 속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의 모든 행동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한서연은 그 사실을 애써 외면하려 했지만 그의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도 선명한 이별의 예고처럼 느껴졌다. 사건이 있고 일주일이 지난 맑은 오후 한서연은 집무실에서 결제 서류에 사인을 하다가 문득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김 비서에게 남은 일정을 모두 취소하라고 지시한 뒤 곧장 펜트하우스로 향했다. 심장이 불안하게 뛰었다. 그녀는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기 직전이라는 예감에 사로잡혔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예감은 현실이 되었다. 강민준이 처음 이곳에 올 때 메고 왔던 그 작은 배낭을 맨 채 현관을 나서려 하고 있었다. 그의 모습은 너무나도 담담해서 마치 잠시 산책이라도 나가는 사람처럼 보였다. 한서연은 다급하게 그의 앞을 막아섰다. 어디 가는 거죠?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민주는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고 담담하게 대답했다. 계약은 끝났어. 나는 이제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야지.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미련도 느껴지지 않았다. 한서연은 미리 준비해 두었던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계약서에 명시된 성공 보수 500억 원에 대한 지급 증서가 들어 있었다. 이건 약속했던 보수예요. 하지만 민주는 봉투를 받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필요 없소. 나는 돈 때문에 이 일을 시작한 게 아니니까. 그의 단호한 거절에 한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다음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럼 SJ그룹의 보안 총괄 책임자 자리를 맡아주세요. 업계 최고의 대우를 약속하죠. 당신의 능력이면 충분히.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민준이 말을 잘랐다. 그런 자리는 나에게 어울리지 않소. 모든 제안이 거절당하자 한서연의 눈에 절박함이 어렸다. 그녀는 더 이상 SJ그룹의 강인한 회장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잃기 직전인 한 여자일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의 옷소매를 붙잡았다. 가지 말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애원에 가까웠다. 강민준 씨. 그녀는 처음으로 그를 직함이 아닌 이름으로 불렀다. 계약은 끝났을지 몰라도 우리 관계가 끝난 건 아니잖아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강민주는 그녀의 젖은 눈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는 항상 강하고 냉철하기만 했던 그녀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연약함을 보았다. 자신을 지켜달라던 고용주가 아닌 곁에 있어달라고 말하는 파트너의 모습이었다. 그의 얼음 같던 심장에 작지만 따뜻한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그는 천천히 어깨에 맸던 배낭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그의 대답이었다. 한서연의 얼굴에 비로소 안도의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그제야 자신이 정말로 원했던 것이 그룹의 안정이나 복수가 아니라 이 남자의 곁에 있는 것이었음을 깨달았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어떤 화려한 고백보다도 그 침묵은 더 깊은 감정을 나누고 있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SJ그룹은 한서연의 지휘 아래 완벽한 안정을 되찾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바쁜 회장이었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저녁이 되면 그녀는 화려한 파티나 공식 석상 대신 조용한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그곳에는 그녀를 기다리는 강민준이 있었다. 그는 어떤 공식적인 직함도 갖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를 SJ그룹에 보이지 않는 수호자이자 한서연 회장의 유일한 사람으로 인정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어둠에 얽매이지 않았다. 한서연의 곁에서 그는 비로소 조용하고 평범한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는 가끔 그녀를 위해 서툰 솜씨로 저녁 식사를 준비했고 그녀는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어느 주말 아침 두 사람은 화려한 펜트하우스가 아닌 강민준이 살던 낡은 옥탑방을 찾았다. 그들은 함께 옥상의 작은 평상에 앉아 떠오르는 아침 해를 바라보았다. 서울의 복잡한 풍경이 그들의 발 아래 펼쳐져 있었다. 한서연이 민준의 어깨에 조용히 머리를 기댔다. 가끔은 여기가 그 넓은 펜트하우스보다 더 편안한 것 같아요. 민준은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따뜻하고 든든했다. 은퇴했던 전설의 전사는 이제 한 여자를 지키는 기사가 되었고 복수를 꿈꾸던 재벌 여사장은 그의 곁에서 비로소 진정한 안식을 찾았다. 그들의 앞날에 또 어떤 폭풍이 불어닥칠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두 사람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서로가 곁에 있는 한 그들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터였다. 떠오르는 아침 해가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다.